진행해도 될까요?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은 마쳤고요. 3장에서 배우셨던 거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복습하시고 이제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전력계통의 개요였다고 하면은 2장, 3장은 가공선과 지중선로의 비교였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제 2장하고 3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됐듯이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를 보셔야지만 5장에 이제 송전 특성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나와 있는 선로정수 RLGC가 뭔지,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그 송전 특성 RLGC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6장에 중성전 접지 방식과 유도장에 가가지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는지, 7장에 가서 고장전류 계산해서 그 접지 방식별로 해가지고 고장전류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8장에 가서는 이제 안정도 부분을 배우게 되고, 9장에 가서는 이상전압,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보호계전기, 그리고 11장부터 해가지고 뭐 변전소라든가 아니면 각종 배전선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게 될지를 전체적인 거를 항상 제가 그 과목이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4-5번 반복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반복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1년 들은 만큼의 효과가 생겨야 됩니다. 일단 선로정수하고 코로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정수의 개요. 여기 페이지가 97페이지입니다. 그럼 선로정수는 중간에 보시면 그림 4-1과 같이 저항 R, 인덕턴스 L, 정전용량 C, 누설연스, 누설 콘덕턴스 G라는 4개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 회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성배전 선로의 전기적 특성, 전압 강화, 수전 전력, 송전 손실, 안정도 등을 계산하는 데는 이 4개 정수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 정수를 선로정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는 이 선로정수를 배우게 됩니다. RLCG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요. 9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저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99페이지는 표피효과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0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표피효과에 대한 개념도 부분을 보시면 되고, 거기 표피효과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C하고 DC 간의 상관관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가공선로에 있을 때, 그리고 지중선로에 있을 때 단면적이 얼마만큼 넘어갔을 때 그 얼마만큼의 그 표피효과 비율들이 생기는지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뭔지, 인덕턴스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 차장님, 인덕턴스의 3가지가 뭐가 있었죠? 인덕턴스의 종류 3가지. 예. 그렇게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102페이지에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상호 인덕턴스가 나옵니다. 말씀하셨던 3번째 작용 인덕턴스는 조금 더 뒤로 가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 3가지가 인덕턴스의 종류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미리 헨리 포 킬로미터,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 대한 인덕턴스, 도체 외부에 대한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페이지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증명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요거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이 뭐다, 0.05가 뭐고 0.4605는 어떻게 나왔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지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왜냐면 답안지는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똑같이 설명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하는지 흐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은 도선의 인덕턴스 일반식이 있습니다. 근데 N개의 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 있는 이 공식대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약간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흐름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N개의 도체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도체가 N개의 도체가 있는데 하나의 도체에 걸리는 인덕턴스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IN이라는 M 도체의 인덕턴스가 걸리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도체. 파이 1, 2, 3. 이런 식으로 L1에 N,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에 보시면 왕복 2도선입니다. 왕복 2도선에는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될 게 하나는 전류가 플러스고 하나는 전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각각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직선상 두 개의 도선이 하나는 갔다가 하나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정삼각형 배치의 경우 3상 1회선 송전선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평형일 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06페이지의 도선의 인덕턴스 일반식에선 평형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만 이 수식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평형했을 때 다 보면 평형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111페이지에 가시면 일선과 대지기로의 경우 한 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선과 대지기로의 경우 나오고 페이지 114페이지 가시면 이제 작용 인덕턴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왕복선으로 사용할 경우 한 선의 인덕턴스를 나타낸 경우로서 작용 인덕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에서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작용 인덕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배우셨던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의 계략값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154나 345, 765로 계산해도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인덕턴스라는 게. 케이블의 재질에 따라서 아니면 등가 대지면의 깊이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이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 계략값을 아시면은 물론 이게 실측값을 쓰셔야 되는데 계략값을 쓰셔도 상관없더라 이거죠. 계략값이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기는 자기만 보면 되는 거고 상호는 둘을 보면 되죠.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같이 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은 뭐 4.6, 뭐 2.3, 1.1, 뭐 1.4, 뭐 2.4 마이너스 1.1은 1.3이고 2.4 더하기 1.1 더하기 1.1은 4.6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1.3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2 해가지고 평상 운전 시 단락 고장 시 이때는 평형이기 때문에 작용 인덕턴스를 사용한다. 근데 밑에 보시면 2번 지락 고장 시에는 대지기로의 인덕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앞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120페이지에 영상 인덕턴스가 나온다. 지락 시에는 영상본이라면서요. 그 영상 인덕턴스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림 4-17을 보시면 IG는 3I0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락 전류는. 그래서 지락 부분이 바로 영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식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들은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122페이지에 전력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덕턴스의 그 계략적인 부분만 저항이나 인덕턴스 일부 설명하다가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지금 그 견학 때문에 확실히 수업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문자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전위계수가 나오고요. 정정 용량 계수가 나오고 정전 유도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1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왕복 2도선 인덕턴스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정정 용량이. 그 다음에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 단선과 대지간,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3상 1회선, 그래 대지 정정 용량하고 상호 정정 용량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략값이 나온다고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요? 대지 정정 용량, 상호 정정 용량, 작용 정정 용량이 아니라 뒤에 가서 보시면 계략값이 뭐가 나온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런 계략값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수식 계산하는 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5 페이지 132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상황을 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33페이지 가시면 복도체 송전선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에 대한 복도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공선, 여기는 가공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공선이 있고 가공선에 대한 복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가서 보시면 또 케이블이 또 나옵니다. 케이블에 대한 인덕턴스하고 정정 용량이. 앞에서 지금 인덕턴스하고 정정 용량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복도체에 대한 정정 용량과 인덕턴스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뒤로 가서 보시면은 페이지 137페이지에 가시면 전력 케이블의 선로 정수를 또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하고 인덕턴스하고 정정 용량 등을 케이블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 뭐가 3분의 1이 되고 뭐가 20, 30배로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정정 용량은 20, 30배로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에 작용 용량을 이제 계산하는 식이 앞에서 예제로 나왔던 거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의 충전 전류, 충전 용량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40페이지 있는 예제 4-7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제 4-8을 통해서 충전 전류하고 충전 용량을 계산하는 것들도 살펴보시게 되고요. 송전 계통의 임피던스 부분에서 옴 임피던스, PU법,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옴 임피던스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사이의 관계들을 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성분의 PZ라든가 이런 공식 등을 이용해서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1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임피던스를 산출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그리고 고장전류 계산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제에 있는 부분을 단위법으로 변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옴법으로 계산하거나 PU법으로 계산하든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들을 예제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 7장의 고장전류 계산에서 이런 부분이 또 다뤄지기 때문에. 가장 시험 빈도수가 많은 게 고장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55페이지 가시면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삼권선 변압기에 대한 변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페이지 157페이지에 가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코로나에 대한 파열 극한 전이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그 인계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계전압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 장애들이 어떻게 생기고 코로나 손실,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포면을 몇 개월밖에 한다든가 가성근구를 사용한다든가 이격거리를 증대한다든가 아킹홈을 선택한다든가 반도체 유약을 바른다든가 이런 내용들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연습 문제에서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4장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1장 송전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에서 저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2장 가공 송전선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항을 보셨습니다. (4-2) 저항.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는데 아까처럼 그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초전도 케이블을 썼죠.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다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저항의 온도 계수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R은 로 A분의 L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은 2장에서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로는 뭐라고요? 고유 저항률. 기기마다 다 틀리죠. 2장에서는 경동선을 썼을 때 로 값하고 그리고 ACSR, 경알루미늄선을 썼을 때 로 값이 틀려졌죠. 로는 58분의 1. 이게 뭐라고요? 경동선.
ACSR은 이게 얼마죠? 27분의 1이었죠? ACSR. 이런 수치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계산할 때 또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준 연동의 저항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0도씨 기준이라고요.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도. 보시면 그 밑에 RT는, 온도는 RT0에 1 플러스 알파의 T 마이너스 T0 일대의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항.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도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표준 온도 20도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KV의 허용 전류 계산할 때 어떻게 됐죠? CV는 90도씨다. 그럼 저희가 주위 온도가 40도씨 기준으로 했죠. 그래서 온도 상승이 50도씨를 넘어가지 않게끔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DC에 관련된 DC 값으로 주어집니다. 이것들을 환산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들을 하셔야 되고, 여기 도전율이 97, 61%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책에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파 0, 알파 20, 알파 30 해가지고 그 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전율이 틀려지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도전율 부분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표피 효과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표피 효과. 근접 효과, 표피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표피 효과. 이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냐면 9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전선의 중앙부를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쓰면 전선의 중앙부를 흐르는 전류는 전류가 만드는 전자속과 세교함으로 전선 단면 중심부일수록 자력선 세교수가 커져서 인덕선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리액턴스가 커져서 전류가 흐르기 어렵고 전선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표피효과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도치가 있으면은 자력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런 게 집중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가니까 이런 쪽은 이제 조금 덜 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이제 자력선이 많으니까 저항이 커져서 인덕턴스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크니까 어떻게 되죠? 이건 지금 가공선에 대한 경우입니다. 아까 이제 케이블을 생각하시면 도체가 있었고 외부에 절연체가 있었는데 얘는 전부가 도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쇳덩어리. 경동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동선의 경우는 똑같은 이 부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 부분에 이 바깥에 비해서 이쪽에 저항이 더 커지니까. 바깥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거죠. 전류 밀도가. 전류 밀도를 봤을 때 이게 전류 밀도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전류 밀도 이렇게 평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전류 밀도가 많으니까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은 저항이 크니까 전류 밀도가 줄어들어서 많이 안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부분을 표피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AC 전류를 흘렸을 때하고 DC 전류를 흘렸을 때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그게 비율이 여기 없네. 그럼 저희가 이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복도체를 쓴다고 그랬죠? 예? 복도체는 얘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복도체를 쓰면 이제 자석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 얘도 뭐 플러스 되니까 얘는 자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도체가 크지만은
이렇게 이쪽에만 전류 밀도가 많이 흘리고 이쪽엔 전류 밀도가 많이 안 흐르다 보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전류 크기는 이렇게 작아진 것처럼 보여지죠. 얘는 지금 전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게 흐르죠. 이쪽으로는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체의 크기는 한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류가 이쪽에 흐르지만은 도체 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얘보다는 더 큰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표표가가 생기는 거는 주파수가 클수록 표표가 커지는 거는 주파수가 크거나 아니면은 전선의 단면적이 커지거나 도전율이 커지거나 비투자율이 클수록 이런 표피 효과가 잘 발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부분이고 얘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 뿐입니다. 이걸 지금 내용이 그 중간에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피 효과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그리고 비투자율이 클수록 커진다. 이 때문에 전선의 유효 면적은 줄고 저항값은 직류의 경우보다 약간 증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효 면적이. 근데 이제 AC를 흘렀을 때하고 이제 DC를 흘렀을 때 이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를 이제 그 표피 효과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났는데 M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은 M은 2파이분의 EF 뮤의 로입니다. 이건 투자율이고, 이건 주파수고, 이거는 고유저항이고. 그럼 이 표피 효과에 대한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식에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단면적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크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고자 어떻게 하느냐. 복도체를 쓴다. 그 부분이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지중 케이블에서도 단면적이 100스퀘어를 1000스퀘어를 넘는 큰 도체에서는 25에서 35%까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도체 아니면 분할 도체를 사용해서 적당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표피 효과에 대해서 복도체를 이용해서 표피 효과를 저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표피 효과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전류 밀도는 표면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RAC분의 RDCB 비율이 점차 이제 커지는 부분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보내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온도가 낮을수록 곡선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곡선이 밑에가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비율들은 직류저항에 대한 비율들은 그냥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덕턴스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가공선로는 뭐 1500스퀘어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가 되고 지중선로는 1000스퀘어 같은 경우는 한 1.25배 정도가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표피 효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표피 효과에 대해서 어떤 때 증대가 되고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덕턴스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인덕턴스의 정의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덕턴스가 4-3 인덕턴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인덕턴스의 정의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수식은 많이 봤죠? 또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여기서 이 L이 인덕턴스인데 L을 요 똑같은 전압에 대한 매개체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페이지 L은 DI분의 D파이 또는 이 L을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덕턴스가 뭐냐 라는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변압기를 한번 보면은 도체가 감겨져 있고 도체가 감겨져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석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생기고 그 자석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유기기전력이 생기죠. 그 유기기전력에서 다시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 인덕턴스 저항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 E는 역기전력 아닙니까? 역기전력. 예? 저희가 이게 그래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반대로 생긴다고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E는 기전력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역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압기에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석이 생기고 이 자석의 흐름을 방향을 반대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역기전력이 생긴다. 이 역기전력이 생긴다. 역기전력이 생기면서 바로 이런 그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전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제 변압기를. 그럼 여기서 이 관계에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왜? 자석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역기전력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류 부분이 생기고 그 전류하고 관련된 인덕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L 값을 구할 수가 있다. L은 자석과 전류와의 관계에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죠? R은 I분의 V하고 똑같죠. 이게 L 값이니까 이 D파이 부분이 뭐로 결정이 된다고요? E로 정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식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인덕턴스 부분을 보시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 혼자 하나만에서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 요게 이제 자기 인덕턴스고요. 자기 혼자만에 의해서 생기는 거. 상호 인덕턴스는 두 개에 의해서 상호 서로 간에 뭐 쌍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은 전류 IA하고 IAB가 흐르고 있을 때 이 IB에서 흐르는 부분 또 IA에서 흐르는 부분 이걸 같이 보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보시는 그 EA 부분에다가 이 EA에다가 마이너스 M DT분의 DIB가 되고 이 B는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A가 된다. 이거 서로 이쪽으로 주는 거, 서로 이쪽으로 주는 요 M 부분을 아까는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해서 이 L을 풀었는데 여기서는 두 개 전류가 흐를 때 두 개를 가지고 M을 보니까 요때 생기는 게 상호 인덕턴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죠? 삼상을 쓰죠. 자체만으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요게 자기 인덕턴스죠. 그래서 선로 인덕턴스에서 계략값을 볼 때 자기 인덕턴스 하나만 보고 얘가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왜냐면 두 개 이상이라면서 상호라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얘가 이쪽으로 다른 데서 이쪽으로 미치는 영향, 다른 데서 이쪽으로 미치는 영향 이걸 다 합해야지 요게 작용 인덕턴스가 나온다고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 부분하고 요 두 개에 대한 상호 부분을 합쳐서 작용 인덕턴스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덕턴스가 어떤 건지, 상호 인덕턴스가 어떤 건지, 대략적인 이런 그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뭐 상세하게 뭐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면은 하시는데 지장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해하는 겁니다. 역기전력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부분이 자기에서 발생되니까 이 L은 DI분의 D파이. 근데 이거는 R은 I분의 V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차피 역기전력으로 계산되는 E는 마이너스 DT분의 DI, L DT분의 DI고 DT분의 D파이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되고 자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역기전력이 생긴다. 그럼 그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 그 전류가 생길 때 발생하는 저항이 인덕턴스다. 자기 인덕턴스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은 어떻게 요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간, 쌍방 간의 인덕턴스고 작용 인덕턴스는 이와 같이 자기 상호 인덕턴스가 합해지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도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직선상 도선의 자석에서 인덕턴스의 계략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인덕턴스의 계략값, 내부 임피던스하고 외부 임피던스를 합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아까 얘기한 작용 인덕턴스를 제가 설명드렸죠.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하고 상호값이 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고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 이걸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데 흐름이 뭔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페어 주요 법칙. 주요 법칙을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 암페어 주요 법칙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이 이런 식으로 HDL은 I다. 그럼 뭐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예?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는 이 주변에 예? 자기하고 전류는 자기하고 이 자기의 H에서 이 주변 이 길이만큼 생긴 부분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왜? DL을 적분해가지고 합하는 거죠. 요 DL을 다 적분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여기 생기는 자기하고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DL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DL이 어떻게 되죠? 2파이 X가 되지 않습니까? DL이.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서 보시면은 H 곱하기 요게 DL이 2파이 X니까 그건 I란 얘기죠. 그 자개 부분 H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여기서 책에 보시면은 자개 H는 요거 2파이 X분의 I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이겁니다. 암페어 주요 법칙이니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암페어 주요 법칙이니까 이렇게 도는데 전류 I 부분에 대해서 H 자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DL로 해서 나눠서 하는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면적을 다 합해야 되다 보니까 적분기에서 HDL은 I라고 이제 수식이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H는 2파이 X분의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 이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H는 2파이분의 X분의 I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H 곱하기 2파이 X 해가지고 요 DL을 다 합한 게 2파이 X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사장 거를 제가 오늘 가서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흐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흐름만 보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도체의 외부 자석 파에 대해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똑같이 도체가 있는데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제 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면적. 여기 부분을 아까는 길이로만 봤는데 이걸 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면적으로 해가지고 DL로 보고 요거를 DX로 보고 예? 여기 지금 요거를 지금 하나의 선으로만 봤는데 선이 아니라 면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면으로.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자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수식적으로 해가지고 나온답니다. 자석 빌도 B부터 해가지고 총괄은 자석 D파이는 나오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2파이 분의 뮤 제로 I, L, Ln, R분의 D, 웨바, 자석이니까.
그게 어디냐면 4-12에 나와 있죠. D파이. 예? 근데 거기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다. 이런 흐름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2파이라는 부분이 아까처럼 그 면적입니다. 여기 나왔던 그 h가 들어간 겁니다. 이 h 2파이 x분의 i가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파이 x분의 i가 들어갔는데 x 부분이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그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파이 x분의 i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뮤제로 il에 해가지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이 부분이 생략이 돼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여기서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이 여기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자료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수식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고 수식을 이해하고 이 중간에 넘어갔던 과정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외부 인덕턴스 부분이 이제 계산이 되면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게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가. 그럼 작용 인덕턴스가 지금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인데 먼저 이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외부 부분이니까. 외부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H, 자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자개 부분에 대해서 자속 요 외부 부분이니까 외부에 대한 자속을 가지고 어떤 값을 이끌어냈다. 그러면 먼저 이 뒤에 값을 먼저 이끌어낸 겁니다. 요 값을. 먼저. 그럼 이제 내부에 대한 값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부에 대한. 내부에 관련된 건 에너지 밀도에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요거는 외부고요. 이건 내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보셨을 때 얘는 외부고 얘는 내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부에 의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한 값을 하다 보면 내부 인덕턴스 값은 88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 이제 뮤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88분의 이건 뮤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을 계산하시면 얘가 0.05가 나옵니다. 0.05.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가. 내부는 0.05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외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다 더하면 작용 인덕턴스는 내부하고 여기서는 외부다. 그래서 값이 어떻게 된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는 R분의 D에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다. 요걸 이제 증명하는 식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쓰실 경우가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엔도체일 경우 복도체에서 인덕턴스가 아까 줄어든다고 그랬죠. 표표가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 복도체에 쓰면 인덕턴스가 줄어들고요. 예? 어떻게 줄어드냐? 얘가 N도체면 N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개수만큼. 여기는 또 여기에 이제 바뀌어지죠. 여기 어떻게 바뀌어지냐? N 루트 R에 Sn-1분의 D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N분의 이렇게 바뀌어지고. 요건 이제 복도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도체 때 왜 이 등가 성간거리가 줄어드니까 아까처럼 그래서 표표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된다. 인덕턴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인덕턴스가 줄어드는 부분을, 왜냐면 표표가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석에 생기는 부분이라면서요. 저항이. 전류 밀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얘가 등가 성간거리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는 오히려 더 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더, 바깥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복도체에서 또는 다도체에서 요거에 대한 수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페이지
페이지 133페이지 가서 보시면 인덕턴스 값이 나왔죠. 아래 SM-1분의 등가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이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도체를 하실 때는 인덕턴스는 이렇게 값이 바뀌어진다는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n으로 나눠지는 건 쉬운데 아래 n의 루트 아래 SM-1 이 수식을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인덕턴스 부분의 그 계략적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제가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선의 인덕턴스 일반식 페이지 106페이지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요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개념을 잡아가시면은 나머지 이 뒷부분에 대한 개념은 다 이걸 가지고 다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는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끌어 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가 넘어가지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